나는 자유롭게 걸은 기억이 없다. 2살 때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진정으로 나를 만났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 고독을 느끼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다. 보이지 않던 곳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일상의 삶이 진지해졌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자전거를 접하며 알았다. 방금 읽은 글은 우창윤 씨의 책 길 위에서 나를 보다의 서문입니다. 우창윤 씨는 2013년 8월 3주 동안 손자전거로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1950km의 거리를 완주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종주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코스에 이어 올해는 중국에서 한국에 이르는 코스를 완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며 애써 더위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우창윤 씨처럼 자전거를 타고 더위에 정면으로 맞서며 한여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여름은 어떠신가요? 낭만서점 13번째 문을 엽니다. 낭만서점 13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예, 한여름이에요. 네, 날씨가 덥죠. 네, 진짜 더워요. 8월인데요. 네. 그래도 밤 되면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은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낮은 예, 진짜 덥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막 말복 즈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한여름에 방송되는 13회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작고 깜찍한 여름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깜찍한 특집이라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여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원한 곳에서 책 보는 것만큼 또 좋은 피서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여름 밤에 어떤 책을 읽으면 이 무더운 밤을 좀 쉽게 보낼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각자 책을 한 권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항상 1부에는 저희가 책 이야기하고 2부는 게스트를 모시잖아요. 근데 23회에서는 좀 특별하게 1부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한여름에 읽을 만한 아주 재미있는 책 같이 이야기 나누고요. 2부에서는 우리 허위평론가가 추천하시는 네, 재미있는 책 한 권, 여름에 읽을 만한 책 한 권, 이렇게 네. 두 권의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공생관계를 추구하고요. 이게 마치 작가님과 제가 경쟁하는 듯한 누가 더 재밌을까? 이런 네.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한번 댓글로 해보죠, 좀 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자신 있는데. 자신 있으세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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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사람이 밥 사기로 하죠. 네. 네. 참고로 저 1번입니다. 네, 저 2번입니다. 그 1번. 네. 네. 저희 먼저 그 두 권은 다 소설입니다. 네. 좀 장르 소설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네, 그런 책이고요. 예. 제 책은 미스터리 같은 듯 미스터리가 아닌. 네. 또 미스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소설인데요. 어쨌든 요즘 페이지 터너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그 페이지가 정말 쉴 새 없이 팍팍 넘어간다는 뜻인데 정말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진짜 완전 강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밥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비싼 밥인가요? 네. 굉장히 강추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정희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가 쑥쑥 넘어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1번. 네, 강조하시는데. 제목은 네. 심플 플랜입니다. 예. 무슨 뜻인가요, 평론가님? 네, 간단한 계획이란 뜻이죠. 네. 네. 아주 쉽고 네. 예.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은 어떤 계획이란 뜻인데요. 점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심플한 플랜이긴 해요. 그 어떤 소설의 플롯을 말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심플 플랜은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의외로. 네. 보통 문학 작품이나 특히 뭐 소설을 줄거리를 요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을 때 제일 난감하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 평론가한테 많이 시키거든요. 우리 PD님이 주로 저희한테 잘 시키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한참 수다 떨고 있으면 그래서 줄거리를 좀 이 집에서 너네 얘기해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죠. 둘이서만 너무 네. 떠드는 것 같다. 네, 너희들은 이렇게. 다 읽고 오지 않았느냐. 안 읽은 독자를 위해 줄거리를 소개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판사님 나오셨을 때 예. 그 에드거 앨런 포를 네. 줄거리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검은 고양이와 검은 고바라는 고양이 심장이었죠. 줄거리, 네, 예.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거리를 요약하는 순간 그 작품의 매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또, 잘 얘기하면 네. 물론 뭐 그 작품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 책을 다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줄거리만 들어서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쵸. 예, 그 정도의 감흥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내를 죽이고 벽에다가 발라서 넣어놨는데 벽을 발라 넣어놨는데 거기 고양이가 그렇죠. 울고 있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작품들의 줄거리를 요약해 놓으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그쵸. 그 비슷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요. 안나 까레리나 이런 이야기도 사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네 바람나신 이야기. 이거 불륜이잖아.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네. 정리되는 소설이잖아요. 그런 게 네. 많은데 아니 그게 아닌데라고 해봐야 네. 참 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플 플랜은 정말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그 간단한 줄거리에서 파생되는 그 후의 이야기들이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플 플랜의 저자는 스콧 스미스라는 네 미국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이 심플 플랜이 그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네, 스콧 스미스가 좋아했던 작가가 스티븐 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스티븐 킹이 바로 이 스콧 스미스의 데뷔작을 극찬했습니다. 양들의 침묵 이후 쓰여진 최고의 스릴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에게 이런 그 칭찬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읽어라. 지금껏 이 책에 견줄 만한 서스펜스는 없었다. 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스티븐 킹에 동의합니다. 근데 서스펜스라고 하면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 견줄 만한 이런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패부를 건드리는 플롯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로 대체해보고 싶어요. 네. 네. 뒤에 우리가 표사라고 흔히 말하는 이 뒷표지에 추천사들이 적혀 있는데요. 심리 스릴러의 ABC를 보여주는 교과서하고 느낌표를 찍으셨는데 저희 낭만서점에서 나오셨던 정유정 작가님의 네. 예, 표현입니다. 정유정 작가님이 어떤 다른 자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이 책을 꼽으셨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정유정 작가님 모를 때였는데 막 고개를 끄덕이며 이분 나랑 통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예. 퍼블리셔스 위클리라는 잡지에서는 이렇게 탁월한 데뷔작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토록 매혹적이며 뛰어난 작품을 읽는 것은 실로 얼마만인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눈을 뗄 수도 없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게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어서인 거예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이 인물들이 예.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 덫은 넓지 않고 굉장히 좁고 단순해 보이는 네. 그런 덫인데 한없이 깊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인 것 같아서 그 손을 쓸 수 없이 속수무책의 심정이 되어서 네. 페이지를 정신없이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책을 심플 플랜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되게 우연한 기회예요. 몇 년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예. 근데
라디오 방송, 라디오 아침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게 됐어요. 네네. 원래 아침 라디오 같은 거 잘 듣는 편은 아닌데. 네. 네. 그날 그 렌트카를 하잖아요. 근데 CD를 가져갔는데 CD가 뭐 고장났나?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곳에 들을 수가 없어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놨는데 거기서 출판평론하신 한미화 선생님이란 분이 출연을 하셔서 네. 역시 우리처럼 재미있는 여름에 읽을 만한 재미있는 신작 소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심플 플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재밌다. 정말 여러분 꼭 읽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눈이 아주 많이 쌓인 숲속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한 것이 발견된다. 네. 그래서 두 형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거기 다가갔다. 그런데 조종사는 죽어 있었다. 그리고 조종사 옆에는 커다란 더플팩이 놓여 있었다. 이 형제가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드리자면 여기에 그 형제와 형의 친구 루가 한 명 더 추가됩니다. 네, 3명이죠. 3명이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어떤 막대한 거액을 발견했을 때 돈은 뭐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 우선 그런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또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평론가님은 만약 돈을 발견했다면 그 두 가지 선택지시군요.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네. 가져갈 것인가. 저는 네. 저는 이제 누구나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못 본 척 놓고 가요. 그냥 네. 그거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네. 그렇게요. 네. 그거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나 거액이고 이건 무슨 어떤 내가 가지고 가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쵸. 네. 일단 곧 누군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네, 조용히 놓고 가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죠. 익명으로? 네. 얽히는 게 싫으시니까. 네. 네. 그 거액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440만 달러입니다. 네. 이 440만 달러를 뭐 원화로 계산하면 뭐 1,000원으로 뭐 환산을 한다고 치면요. 약 44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 금액인데요. 저라면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죽었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게 무슨 범죄에 연루되어 그 지폐가 기록되어 있거나 이런 지폐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위험 때문에 아마 또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불짜리를 그렇게 쓰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쵸. 네, 그래서 계획은 이렇습니다. 1번, 여기 440만 달러를 실은 채 추락한 비행기가 있다. 2번, 조종사는 죽었다. 그 돈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3번, 일단 돈을 챙겨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다. 숨겨둔다. 4번, 몇 개월이 흐르고 아무도 돈을 찾지 않는 것이 확실해질 때쯤, 세상이 잠잠해질 때쯤 3등분해서 멀리 도망가 산다. 이것이 이들의 심플 플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정말 충분히 동의할 네.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아하. 네. 제가 되게 비윤리적인 것 같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 해서 뭐 돈 때문에 살인도 할 거냐 이런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 돈이 사람의 욕망을 추동하는 어떤 강력한 기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물론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44만 원이면 모를까. 네, 44억. 44억 정도는 좀. 어쨌든 네, 저는 놓고 간다. 평론가님은 먹는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가질까. 근데 가질까 할 때 표정이 살짝 더 빛나셨어요. 네. 지금 이 마이크는 없지만 우리 PD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신고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설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설정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게 지금 이토록 많이 많은 독자들에게 그럼요. 읽혔다는 걸 납득하실 수 없을 세계적 겁니다. 베스트셀러인데 네. 영화도 됐는데.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하세요? 요즘 많이 필요합니다. 아, 네. 예. 땡길 수 있으면 땡기고 싶은데요. 예.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돈 없이도 안정된 직장이 있고 정기적인 뭐 수입이 있어서 전혀 뭐 이런 거에 고민이 없다. 그럼 괜찮죠. 그런데 막 빚에 시달리고 그런다면 저한테 만약 뭐 40억 뭐 이 정도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 40억 더 될 것 같죠? 그렇죠. 뭐 옛날 환율로 빚이니까. 따지면 40에서 60억 사이인데요. 50억이라고 하죠, 우리. 네. 그러면 엄청난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네. 물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알고 있죠. 이건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이니까 그리고 이건 어둠의 돈일지도 모르니까 신고해야 해. 이게 되게 윤리적인 판단인 건데 실제로 몸은 그렇게 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몸은 일단 더플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단순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딱 만들었으니까요. 예. 네,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벌써 이 플롯의 힌트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60억 그 가까이 되는 돈은 혼자 갖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 말고 2명이 더 있다는 거. 네, 안타깝죠. 네, 바로 거기서 어쩌면 이제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내 친형이라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1인칭으로 진행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 1인칭 화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1인칭 화자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이 평론가님이 말한 대로 빚이 있거나 돈이 급한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는 30대의 건실하고 젊은 가장이에요. 예. 그리고 곧 몇 주일 뒤면 첫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고요. 안정된 직장도 있습니다. 고향 마을, 나고 자란 고향 마을의 꽤 큰 사료상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안정적인 중산층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은 행크라는 사람인데요. 행크는 고민을 처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지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같이 있던 2명의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심각한 이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크의 형과 그리고 형의 친구인 루는 마땅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백수건달들이죠. 네, 돈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네가 이 돈을 신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당장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 돈이 절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절대 신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설득을 하게 되고 행크도 점점 거기에 동조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돈을 당장 가져가서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기다려 보자는 것이 바로 행크가 그들에게 한 제안이었습니다. 네. 네. 행크는 뭐 2가지가 있었겠죠. 어떻게든 시간을 유예해 보려는 게 있었겠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서 돈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것.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인공 1인칭 행크가 막 돈이 급하고 정말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어서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비극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극은 독자로 하여금 혹은 뭐 관객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 주인공은 어떤 악한이나 선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파멸로 치달아갈 때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비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비극에 지금 이 심플플랜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에 독자인 우리가 정신없이 이끌려가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똑같죠. 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 수많은 비밀의 문들 안에서 네, 그런 여러 가지 탐욕, 욕심, 욕망 이런 이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작가님께서 행크가 건실한 그 가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사실은 법대에 진학해서 원래는 그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능력 부족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고 지금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이런 회계 업무나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또 밝혀집니다. 네, 누구나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 역시 평론가님도 꿈이 법관이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초등학교 옛날에. 때요. 네. 네, 판관포청천. 판관포청천.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는 뭐 한때 외교관인 적도 있었어요. 아. 그렇게 뭐 꿈은 다 누구나 꿀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꿈을 네. 지금에 와서 구태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현실의 생활이 그만큼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쵸. 그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진짜 로또 한 방을 어디서 맞지 않는다면 네. 인생 역전할 기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그달 월급을 받아서 그달 월급은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냥 카드값 나가고 공과금 내고 왜 웃으시죠?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심한 감정이입이 돼서. 네. 네, 행크 역시 그냥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가 특별히 그 아주 사악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나치게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비롯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잘 사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균열들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이 행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행크와 그 형의 아버지의 유언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몇 년 전에. 근데 평생 농장을 하셨는데 농장이 잘 안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 심한 부채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회계 업무를 하는 행크가 어떻게든 도와줘 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줄 방법은 없었고, 그랬더니 부모는 좀 자존심 상해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라고 한 며칠 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부모님이 타고 가시던 트럭이 다른 차와 충돌해서 돌아가시는 예.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죠. 누구나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지만 또 누구나 의심합니다. 이 노부부가 그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어쩌면 고의로 자살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요. 예. 근데 그럴 만한 정황들이 네. 있습니다. 이 행크의 부모가 이 운전을 하기 전에 전날 밤 행크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요. 작별 인사 비슷한 걸 하죠. 그런데 행크에게는 또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도 그 행크가 형에 대한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 열등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가 실제로는 형을 더 사랑했구나 그런 자괴감에 좀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 형에 의해서 그 부모가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심증을 굳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형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꼭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돈 때문에
예, 죽은 그런 부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크의 형인 제이콥은 이 늙은 부모와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뚱뚱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자 한 번 못 만나보고 예. 유일한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인 메리루 이름을 딴 강아지 한 마리만을 가족 삼아 데리고 다니는 직업도 없이 실업수당 같은 것으로 연명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 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키우고 있는 개의 이름이 메리 베스예요. 아, 메리 베스. 네, 죄송해요. 네. 근데 그 메리 베스가 암컷이 아니라 수컷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메리 베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걸 보면 이 형이 얼마나 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구나. 어리숙하고 좀 덜 떨어진. 예, 그런 캐릭터 설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형제의 이야기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형과 남자 동생의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경쟁자이기도 예. 하고요. 그렇지만 남자들 사이에서는 서열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운명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생은 항상 형이 입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 특히. 새 옷을 사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형이 입던 옷을 그대로 이제 자기가 물려받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자신은 형에게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그 덩치 큰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항상 형은 몇 년 먼저 살았으니까 조금씩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나보다 더 네, 세고. 조금 더 세고 형이 객관적으로 약한 사람일지언정. 네, 그래서 항상 형에게는 근본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남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제이콥과 행크의 관계는 그렇기도 하면서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 제이콥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뚱뚱해서 늘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대요. 네. 학교에서 근데- 왕따로 네. 나오죠. 근데 행크는 힘없는 말라깽이 공부 잘하는 소년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형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형이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받을 때 나는 그런 형을 도와주지 못하고 무리 속에 섞여 입 다물고 형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 모습은 우리 관계의 밑바탕이 되었다. 형은 늘 실패하고 나는 무능하고 부끄럽고 비겁한 기분을 느끼며 지켜보는 것 말곤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동생이 형보다 낫네라고 평가를 하고 실제로도 보면 행크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직장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산층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인데 행크는 혼자서 더러운 아파트에서 살면서 거의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형제 간의 우애라고 따졌을 때 훨씬 더 동생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역시 형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 형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경쟁 의식과 함께 그 죄책감, 미안함, 연민 그러면서도 또 경쟁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우월한 느낌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모순되고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형을 보면서. 가족 관계 내에서 보면 형이 자기보다 우위에 서 있는 건 맞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 보면 형은 루저죠. 그렇죠. 네, 정말. 거의 뭐 패배자처럼 살고 네. 자기는 그래도 그 어떤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복합적인 심리가 네. 작용하고 있죠. 이 형에 대해서. 뭐 못난 형제에 대해서 늘 되게 한심하지만 안쓰럽고 예.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즐거운 걸 누리면 완전 행복할 수만은 없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눈에 밟히는 느낌? 그렇죠. 네. 그 형과 이 행크의 관계가
예, 그랬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형이 좀, 동생 가족에 대해서 좀 거리를 스스로 둬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인데, 동생 집에 가서도 그 동생의 아내죠. 재수 씨하고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한데, 그걸 보면 저는 제이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짠한 마음도 갖게 되고요. 네. 여기서 가장 짠한 캐릭터가 제이콥이에요. 안타까웠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제이콥이 행크의 아내와 잘 못 어울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여자랑 별로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이유도 있죠. 근데 그 동생의 아내가 좀 강한 캐릭터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좀 기계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요? 좀 네, 매력적이던데. 이 여자가. 네. 그러니까 매력적인데 네. 그 매력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용적이야. 실용적인 캐릭터를 내재하고 있는 인물이야라고 해서 네. 스콧 스미스가 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서 좀 인간미 떨어진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행크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서로 밀착도 있고 사랑하는 부부예요. 네. 네. 저는 이 아내가 또 전 결혼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네.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집에서 옷을 잘 안 입고 있어요. 네, 이 아내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되게 막 섹시한 캐릭터를 생각하시는데요. 네. 제가 읽기에는 섹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스스럼 없고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뭐 유혹하겠다는 생각에서 뭐 옷을 훌렁훌렁 벗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집에서 부인이 옷 훌렁훌렁 벗고 다닌다고 뭐 되게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PD님. 네.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혼자 살면 집에 들어가서 옷 되게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더우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와 피아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진짜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수줍게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래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행크가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샤워를 끝내고 그냥 보통은 이렇게 뭐 가운을 걸치고 나오거나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내가 그냥 왔어 이러죠. 뭐 나체 알몸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내의 몸을 묘사하잖아요. 둘이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그냥 남녀의 로맨스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동반자나 동지 같은 관계이며 어떤 아주 내밀한 것까지 서로 공유하고 믿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친하다는 것.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작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라가, 아내 이름이 사라죠. 예, 사라가 옷을 잘 입지 않는다 집에서. 둘만 있을 땐 잘 벗는다 이렇게 한 것 되게 같은데요. 인상적이셨나 봐요. 놀랐습니다. 예. 이럴 수도 있구나. 결혼하면 이런가? 저는 그 부분 의미 없게 읽었거든요.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인가 봐요. 우리 PD님도 고개를 깨헛거리며 이렇게 계시네요. 네. 근데 행크와 사라의 관계가 정말 부부 이상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거의 동지 같은 관계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또 이래요. 그런가요? 네. 왜 그러잖아요. 밖에서 부부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많은 그냥 일반적인 부부들이 뭐 우리 사이 나빠 그렇게 말해도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돈과 새끼. 예? 자식이죠. 자식이요? 네. 그 두 가지가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인 어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를 공동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밀한 관계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크도 이렇게 돈 얘기도 아내한테 다 털어놓죠. 제일 먼저 하죠. 그냥 집에 가자마자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밀을 친구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정말 너만 알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데 한 달 후에 남편을 알고 있어. 네. 남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분이 너무 아무렇지 않지도 않게 그때 그 일은 잘 해결되셨어요. 이러면 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죠. 이것들 두고 봐라.
하는 경우가 진짜 살면서 자주 있어요. 아무한테도 비밀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편한테만 말합니다. 네. 사라가 좀 섹시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계속 그러니까 그런 내밀한 관계도 있지만 그 결말 부분에 가면 이 사라가 굉장히 성대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행크가 모든 일을 잘 끝마치고 와서 나의 꿈은 그 지폐를 그러니까 사라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그 위에서 그러니까 지폐 다발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것이 아니 근데 네. 읽어보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 평론가님의 입을 한번 거쳐서 나오니까 전혀 이렇게 다른 종류로 제가 잘못 읽었나? 색정적으로 바뀌나요? 네, 이게 새끼였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가장 그 사라의 어떤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저는 사라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올라요. 하나는 실용, 하나는 섹스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네. 네. 저는 임산부잖아요. 만삭 네. 임산부고 계속 그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그런 이미지로 계속 나와서 이 사람 섹시하다는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같은 여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섹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심플플랜의 인물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 변태인가 봐요. 네. 요즘 좀 그쪽으로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예. 아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믿음에 관한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네. 행크와 형, 제이콥의 믿음, 그 다음에 형의 친구인 루와의 믿음, 그리고 행크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의 믿음이죠. 그 440만 달러가 든 더플백은 여기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것은 이렇게 좀 투명해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네.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것 같고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돈다발을 놔두고 그 아래 지상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믿을 것인지 과연 이 믿음은 어떻게 산산조각 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말 여실하게 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서스펜스라는 것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 믿음에 네.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네. 언제나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붕괴의 지점을 네. 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형도 의심하고 루도 의심하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아내까지도 의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믿음과 의심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는 또 도저한 의심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도대체 누굴 믿으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행크가 가장 못 믿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사실은 나는 내 마음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 순간 알게 되었다. 죽이자. 막 이렇게 가니까요. 네네. 네. 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처럼 비춰지지만 네. 실제로 이 화자는 뭐 흔히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믿을 수 없는 화자 같다는 생각도 네. 들었는데요. 보통 그 소설에서 캐릭터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설정할 때 1인칭으로 설정되는 경우에 가장 독자의 거리가 밀착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가 정말 독자가 읽기에도 친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의 거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을 보면, 그러니까 행크라는 인물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거리감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서술을 천천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캐릭터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독자조차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렇죠. 화자를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읽다 보면 이 사람도 자기를 못 믿고 있구나.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모든 통제할 수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네. 그걸 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그쵸.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차대조표 이렇게 네. 하면서 그렇게 살아. 자산이 얼마고 부채는 얼마야. 네. 잘 계산해서 우리 합리적인 경영을 해보자. 이런 식의 지금 마인드로 접근을 한 건데 전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죠. 인생은 참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경제학의 역설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그 기초로 하는 것이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하나의 모델을 설정해 놓고 자 어떤 것이 투입됐을 때 이런 결과가 도출돼. 그런데 실제 그 현실 경제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 자체가 그렇게 확실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뭐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희한한 그 것으로 나타나 버리고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 헨크가 얼마나 인간을 과소평가했는지,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가변적인 변수를 계산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가변적인 변수 멋진 말이네요. 네. 네. 인간의 마음이 정말 네. 어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지. 네. 예. 저는 또 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의 유해에서 나오는 그 긴장에 대한 이야기로 읽기도 했어요. 네. 6개월이라는 시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바로 못 써. 예. 6개월 있다 써야 돼. 그럼 이 돈이 나한테 생긴 걸까요? 생기지 않은 걸까요? 그쵸. 마치 적금 붙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적금은 내 돈이니까 모르겠는데 적금이라기보다 연금을 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거. 30년 후에 뭐 그쵸? 받을 연금. 30년 후에 받을 그렇죠, 연금. 그렇죠. 예. 저도 지금 국민연금 들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 받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보통 그런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지금 제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내가 이걸 언제 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 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통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나가면 나갔나 보다. 요것만 들어왔나 보다 할 텐데요.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 거액이 있는데 나는 지금 부자가 됐는데 예. 이 돈을 지금 쓸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지갑은 부자가 아니지만 마음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극이 또 여기서 싹트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돈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만 네. 그 돈을 둘러싼 인간들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들은 하나하나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형의 친구인 루는 경마에 빠져가지고 도박빚이 있습니다. 네. 아니 딴 사람이 들으면 아니 그 돈을 왜 거기다 냈어? 그랬더니 나 곧 부자가 될 건데 뭐 그쯤이야. 곧 될 건데. 네, 무서운 말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의 씀씀이가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커진 것은 예, 정말 자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헨크의 집에서 어떤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네. 형과 아내와 이 헨크가 3명이서 게임을 하는데 가짜 돈 대신 진짜 우리 돈 진짜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하자고 아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정말 진짜 돈 많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현금 가지고 하는데 그 장면이 좀 애잔하면서도 무시무시하고 그렇죠. 네,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진짜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진짜 돈을 걸고 있을 때 긴장감도 느껴지고 야릇한 기분에 빠졌다고 그쵸. 나오는데요. 몇 판 돌아가고 나서는 이게 진짜 돈인지 종이 돈인지 별로 감흥이 없어졌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그 100억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처음엔 정말 뛸 듯이 기쁠 것 같아요. 난 정말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 뭐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며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런 여행을 다니고 뭔가 내가 즐긴다고 생각하는 삶 자체가 심드렁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좋겠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좋겠지만 심드렁해질까요? 막 저는 좋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며칠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년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요. 그것도 일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있어서 물론 돈이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모든 것을 또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되게 평범한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도 예,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세상을 등지거나 그런 만약 계산으로만 따진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예, 또 그런 것과는 다르니까요. 네. 행크가 그리고 아내와 이렇게 이 돈을 갖기로 하는 동의하는 부분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곧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갖자라고 결국엔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 아이한테 그런 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속이 되었을 때 정말 그게 아이를 위하는 길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거든요. 갖고 싶냐고 아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 내 말은 돈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밑줄을 빡빡 그었어요. 네. 그것이 뭐 핑계든 뭐든 아이를 위해서겠죠. 근데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고요. 당연히 돈은 더 있으면 좋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꼭 돈이 많아서 내가 얼마나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뭐 돈을 펑펑 쓰고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기회. 의 문제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언젠가부터 그에게 기회를 주는 문제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 자녀들에게 내 아이들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키우고 싶어라는 말은 내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라는 말이죠. 그만큼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더 닫힌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 돈에 관한 한 누군가가 정말 벼락을 맞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가 우리 집의 선산이 갑자기 재개발되지 않는 한 이젠 정말 어떤 사람이 계급의 수직 이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람 하나만 똑똑하면 뭐가 되면 되지. 이제는 뭐가 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리고 사람 하나만 똑똑해도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망에 의해 그런 식의 사교육들을 받지 않으면 그런 성적을 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다면 내 자식들에게 그 돈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 기회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면 내 자식들은 나처럼은 살게 하지 않고 싶다라는 이 평범한 중산층 소시민이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그것이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버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기회라는 건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 시간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이 돈이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 있고 일을 하는 건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하시는 거잖아요. 생계비를 벌기 위해 그렇죠.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런 시간에 대한 문제도 이 돈이라는 문제와 엮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차피 내가 갖고 싶은 게 많은 시간이라면 그러면 좀 빈곤하더라도 시간 자체를 좀 영유하자. 네. 이런 마음으로 일을 좀 적게 하고요. 대신 빈곤하게 많은 시간을 누리려고 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돈이 필요하다 하셨군요. 그렇죠. 네. 참 슬픈 딜레마네요. 네네. 저희가 이 심플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의 어떤 장면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는 편이 이 책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을 부분은 이 행크 부부의 아이가 태어난 뒤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젖을 다 먹었다. 아내는 탁자에서 수건을 집어서 어깨에 댔다. 그런 뒤에 아기를 안아서 트림을 시켰다. 아내는 가슴을 파자마로 가렸지만 단추를 채우지는 않았다.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파자마였다. 당시 아내의 몸에는 맞지 않았다. 배가 너무 불렀을 때였다. 그래서 아내가 그 파자마를 입은 모습은 지금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자잘한 녹색 꽃들이 있는 흰 플란넬 잠옷이었다. 톨리도의 쇼핑몰에서 그 잠옷을 사던 일이 기억났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자마를 상자에 넣어서 포장하던 일. 이튿날 아침 상자를 열던 아내. 부푼 배에 잠옷을 대던 모습 등도 기억났다. 그러나 그 모두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 멀리 왔으며 이제 그 과거는 너무도 덧없다는 뜻에 아주 가깝게 전혀 되돌릴 수 없었다. 당시에 우리 두 사람과 여기 침실에 앉은 채 룰을 협박해서 입을 막을 방법을 꾸미고 있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간극을 깨닫게 되니 끔찍했다. 한번 크게 펄쩍 뛰어서 그런 간극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작은 발걸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정말이지 전혀 못 알아차렸다. 우리는 서서히 여기까지 왔다. 크게 변한 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 부분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를 회상할 때에는 이미 행크 자신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고 그런 간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장도 참 좋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뭐 이걸 구태여 분류를 하자면 장르 소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면서도, 네, 진짜 그 주제를 향해서 딱딱 정확하게 가는 네. 그런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소설은 그러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고 또 산문으로 구성이 되니까 어떤 문장을 잘못 써도 좀 괜찮겠지?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의 줄거리가 분명하게 잡혀 있고 뭐 이 문장 하나 더 들어간다고 뭐 나빠질 거나 좋아질 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설들을 보면 어떤 문장도 뺄 게 없습니다. 네. 소설의 기본은 문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그 작품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장 하나도 허투루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단편의 경우에는 정말 듣기 더한데요. 단 한 문장도 단편의 경우에 단 한 문장도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간 문장이 그렇죠.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미문을 만들려고 이렇게 불필요한 문장들을 넣는 경우가 습작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소설을 조금 써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제가 쓴 소설을 지금 와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도대체 뭘 쓰고 싶었던 거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플 플랜은 정말
예. 문장이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어 문장도. 기계처럼, 그러니까 벽돌처럼 이렇게 딱딱 들어가야 할 네. 곳에 정확하게 딱딱딱 올려서 단단한 벽돌집을 완성하는 그런 정말 솜씨 좋은 목수가 만든 듯한 네, 그런 글입니다. 스콧 스미스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발표된 작품은 그 심플 플랜과 페어라는 네네. 두 개의 작품인데 이분이 소설을 발표를 잘 안 하십니다. 오랜만에 하나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플 플랜 이후로 13년 만에 낸 책이 페어라는 작품인데 네. 이것도 물론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한 작품을 써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네. 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다렸다가 언제 나오나 목을 빼고 기다렸다가 네. 13년 만에 하나 내주면 막 열광하고 또 이제 13년 동안 집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부럽다. 여기서 네. 그 페어를 집필하기 전에 스티븐 킹한테 조언을 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집필을 독촉했다는 거예요. 차기작까지 5년 이상 걸린 작품치고 좋은 작품 못 봤다. 얼른 써라. 그랬는데 13년 만에. 근데 네, 야, 스티븐 킹이 참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또 궁금해지네요. 1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설 기계처럼 썼을까 아니면 예. 13년 동안 일한 건 13개월일까? 그럴 수도 있죠. 13주일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건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 어떤 구상과 그런 것을 하는데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인상적인 부분 좀 읽을게요.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 얼굴에 깃든 공포 때문에 나는 말을 멈췄다. 내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깨달았다. 제정신이 아닌 듯 사이코패스가 하는 소리인 듯 들렸을 것이다. 나는 목소리를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내려고 했으며 말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말이 됩니다. 하나씩 연달아 일어났죠. 긴 정적이 이어졌다. 마침내 그 정적은 또 한 번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의 굉음에 깨어졌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렸다. 아주머니를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렸죠. 내 말을 안 들었어요. 여자가 핸드백을 열었다. 손을 올려 한쪽 귀고리를 빼서 백 안에 넣고 다른 쪽 귀고리도 빼서 넣었다. 자, 여자가 백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백을 내려다보았다. 어쩌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다. 가져요. 여자가 말했다. 나는 왼손을 뻗어 가방을 받았다. 돈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잡히지 않으려고 죽였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자기 영혼을 판 사람 같은 겁니다. 나쁜 짓 하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불어나고 불어났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밑바닥입니다. 나는 마셰트로 계산원을 가리켰다. 이게 가장 나쁜 일입니다. 더는 나빠질 수 없어요. 그래요. 더는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여자가 내 마지막 말을 강조하며 말했다. 내가 자기를 살려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몸을 곧게 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읽은 부분과 작가님께서 읽으신 그 부분이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은 그 행크의 독백이었다면 지금 작가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행크가 어떤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 행위를 고백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데요. 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진 상태였죠. 네. 네. 예, 그 아까 평론가님이 읽은 부분은 중간 부분이고요. 네. 저는 거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정말
절정 부분에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순식간에 휘몰아쳐서 일어나 버렸으며 우리 행크는 얼마나 멘붕 상태에 빠졌는지 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전체로 한 500페이지 가량 되는 책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 딱 200페이지, 270페이지 정도를 읽었고요. 작가님께서 510페이지 10페이지 읽었으니까 그 사이에 네. 행크가 정말 많은 일을 저지릅니다. 페이지가 막 정신없이 넘어갑니다. 네. 네. 행크가 저지르긴 했지만 참 신이 계시다면 신도 행크한테 참 가혹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일을 저지르게끔 네. 계속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저지르고 그걸 겨우 막았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행크는 계속 돌려막기를 합니다. 돌려막기라고 하니까 네. 네, 카드가 생각났네요. 원래 처음에 그냥 이 돈을 아주 쉬운 그냥 생각으로 경찰에 갖다 줬다면 모든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놓고 갔다면 네. 집에. 그렇죠. 네. 그냥 거기 두고. 근데 사람 마음이 어찌 그러겠어요. 자꾸 생각날 테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어떤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갔습니다. 행크가 왜 이렇게 마지막 했는지. 510페이지에서 행크가 처한 상황이 네. 이해가 가셨군요. 네. 네. 저는 그런 꿈을 가끔 꿀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제가 저질러 버린 거예요. 주로 그런데? 어떤? 네? 어떤? 어, 비밀? 아니, 그러니까 끔찍한 영화 같은 걸 좀 보고 나면, 네. 뭐 살인이나 이런 네. 걸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꿈에서 뭘 누구를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정말 저는 이제 예정과는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혼자서 막 초조해하고 있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TV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거리를 지나다니고 나만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네. 그때 느껴지는 어떤 그 괴리 같은 네. 것이 꿈에서도 되게 뭐랄까 눈물이 날 정도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소외감 같은 거.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나 어제까지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왜 오늘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부터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어떤 막막함 같은 것들. 누구나 그런 게 두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진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불안하게 내재해 있습니다. 네. 네.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떠실지. 아, 제가요? 네, 재미있는 이런 네. 소설을 그런 남자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음. 우연히 저질러버린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는 전도 유망한 아이돌로 불리는 평론가이며, 아이돌이라니요. 근데 언제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왜 있냐면, 정말 뭐 이런 거예요, 가령. 제가 뭐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뭐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에 가는데, 뭐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말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격앙이 돼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쳤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정말 운이 없어서 어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그럼 졸지 전에 상해치사가 과실치사가 된 거죠. 상해치사, 과실치사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었고 제 삶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겠죠. 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두렵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네. 그렇게 될 수도 그럼요. 있는 거니까요. 아니, 말이 씨가 된다고. 네.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가해자, 피해자 어느 네. 게 되든 간에 그 사람의 일상이라는 건 굉장히 평온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언제나 네. 우린 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음. 항상 이렇게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뭔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네. 어떤 형태로 일지 그리고 그게 나를 관통해 갈지 나를 비껴갈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진짜로 두렵고 무서운 거는
그런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그러게요. 때 네. 저희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문학은 이런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인생으로 끝날까봐. 그러니까 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할까봐. 그렇게 되게 두려우신 누구나 거죠. 그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결단의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갖고 왔던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장면에서 제가 최소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발악하고 있습니다. 심플 플랜이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뭔지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일 거라고 네. 많은 경우 생각하는데 저는 행크의 경우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잡히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네. 내 범죄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건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산다는 것. 그게 이 사람한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지상 명제였는데 그것을 하기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었는가가 네. 이 500페이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것들 오히려 더 다른 것을 탐욕스럽게 욕심을 내고 난 뒤에야 이것 또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된 아이러니죠. 그렇죠. 저는 만약 이 소설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티끌 같았던 욕망이 태산같이 되었다가 산산이 부서지는 이야기. 네,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시죠. 이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명은 과연 끝까지 살아서 6개월이 지난 후 이 돈을 무사히 나눠 가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쨌든 행크에게 아주 많은 짐이 얹힙니다. 네, 이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더운 여름 밤에 읽으시면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잠은 오지만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끝이 너무 궁금해서. 그렇죠. 네, 그만큼 제가 강력 추천하는 아주 재미있는 스릴러 소설입니다. 네, 심플 플랜은 90년대에 그 샘 레이미 감독에 의해서 영화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스콧 스미스가 각색을 맡아서 네,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저는 아직 이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전 네. 봤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뭐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면 책이 훨씬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역자의 경우에도 그 심플 플랜을 번역하신 조동섭 선생님도 영화를 먼저 보셨다 그래요. 근데 영화보다 이 책이 훨씬 좋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문장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1인칭의 행크가 진술하면서 이 자기 마음을 실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듯 아닐 듯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은 있고 밖에서 계속 벌어지는 사건은 또 숨가쁘게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가 만나면서 진짜 묘하게 되게 흥미로운 매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요. 저는 그 매력을 스콧 스미스가 완전히 의도했을까 의도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도 약간 우리 그분이 오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좀 이렇게 그분이 오신 상태에서 행크에 이렇게 막 빙의하면서 써갔을 것 같은 그런 광경이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설가에게는 참 부러운 그런 장편 소설 한 권입니다. 심플 플랜. 잘 읽히면서 재미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하다니. 네.
그래서 지금 정희연 작가님께서는 기호 1번을 밀고 계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제가 기호 2번으로서 다른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부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참가책이 무엇인지는 네. 30초 후에 공개하면 좋겠지만 예. 네, 일주일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힌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분량이 심플 플랜과 비슷합니다. 결코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네. 손에 들면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다는 더 두꺼운 장점이 것 같던데요. 아, 그런가요? 조금 네. 두껍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정희원 작가님께서 소개하시는 네 카트에 담은 책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심플 플랜 골라주셨는데 그 외에 나머지 책들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말하자면 후보작 2편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각자 소개하는 그 여름밤의 페이지 터너 소설을 하나씩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심플 플랜을 고르기까지 이 2편도 만만치 않게 네, 예심해서 경쟁을 했답니다. 네. 네, 그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플 플랜이랑 비슷한 기본 골격으로는 어떤 미스터리 소설 예.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고르고 보니 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심플 플랜 포함해서 이 3편이 네. 전부 다 빛에서 나온 거예요. 네. 빛에서 특별히 어떤 혜택을 받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몰라요, 빛에. 네. 김영사 자회사죠. 네. 예, 그래서 빛에가 이런 또 스릴러, 미스터리 소설을 정말 많이 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영미권 소설들 아주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고요. 모중석 클럽이라고. 네.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시리즈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빛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첫 번째 책은요, 다이안 세터필드의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기네요. 네. 13번째 이야기. 이게 제목이 딱 와닿는 제목이 아니에요. 책을 읽기 전까지는 네. 딱 와닿는 제목은 아니에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왜 13번째 이야기인지 12번째가 아니고 14번째도 아니고 13번째인지가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고딕 미스터리라고 할까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서양에서 13이라는 숫자는 네.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쵸. 있잖아요. 물론 네. 부정적인 의미의 특별함입니다만. 네. 네. 그런 의도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옛날 옛적에 유령이 사는 큰 저택이 있었지. 그리고 책이 있는 방과 쌍둥이가 있었지. 그 쌍둥이는 어떻게 됐을까? 네. 예,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대저택이 있고요. 그 대저택에 그렇지만 원래 또 비밀도 많잖아요. 집이 크면. 왜 그런지 많으면. 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방들마다 숨겨진 매혹적이고 슬픈 그런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재밌다는 얘기 많이 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 작가는 그럼 누구인가요? 이 작가도 스콧 스미스처럼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에요. 데뷔작이 네. 이렇게 훌륭한 소설이. 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마가렛 리라는 안 알려진 인물의 전기를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한테 영국 최고의 작가인데 되게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다 윈터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비다 윈터가 마가렛 리한테 어떤 편지를 보내옵니다. 아무한테도 내 지난 일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너한테만 알려주겠다. 그래서 나의 그 전기를 써라. 예. 그래서 이 비다 윈터를 마가렛 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녀에게 듣는 그 대저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저택에 일어난 쌍둥이들의 그 이야기와 네. 그 베일에 가려진 비다 윈터의 삶이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소름이 딱 끼치는데요. 네.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도 있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약간, 심플 플랜이 현대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되게 현대적이고, 돈 440만 달러, 나한테도 그런 일이, 라는 걸 쉽게 상상할 수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추동력이라면, 이 13번째 이야기는,
신비로움이 그 추동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딩 양식 알듯 말듯. 하셨군요. 네.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고딩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그 책 속의 작가인 비다 윈터한테는 변형과 절망에 관한 13가지 이야기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예. 13가지 이야기죠. 근데 그 13가지 이야기에는 13장이 빠져 있어요. 마지막에. 수수께끼로 네. 남아있군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 마가렛 리가 알게 되어 가는 그런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무엇인가요? 네. 이 할런 코벤의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할런 코벤은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작가일 거예요. 미스터리를 좀 읽으시는 분들은요. 세계 3대 미스터리 문학상이 에드거상, 세이머스상, 앤소니상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개를 다 탄 작가가 거의 없는데 이 할런 코벤은 그런 작가죠. 나이가 슬램을 했군요. 네, 네. 나이가 많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제 갓 50대가 된 그런 분인데요. 그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다라고 공언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할런 코벤을 따라 읽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분 거 한 두세 개 읽어봤는데 어떤 거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싶은 것도 있는데 이 작품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런 코벤의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숲은요, 말 그대로 정말 숲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한 사설업체가 어떤 안전시설도 없이 숲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수용해서 청소년 캠프를 엽니다. 예. 흔히 한국에서도 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캠프. 젊음의 축제가 일어나는 어떤 캠프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호연지기를 기르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냈겠지만, 피가 끓는 10대 후반의 청춘들은 호연지기는 커녕, 밤만 되면, 이렇게, 눈이 맞은 소년, 소녀들이 이렇게 으슥한 곳으로 사라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4명의 아이가 숲에 들어갔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2명의 아이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요. 2명의 아이는 실종됐습니다. 근데 시체고 뭐고 나오지 않고요.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 우리나라 개구리 소년들처럼 하늘로 올라간지 땅으로 꺼졌는지 지금은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단서도 없이 그 아이들은 사라져서 죽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를 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죠. 그리고 이 캠프 운영자들은 어쨌든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살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 20년 동안 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족들은 정말 서서히 삶이 파괴되어 갑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네, 그 바로 20년 후에서 이 사건은 다시 시작합니다. 20년 후에 지금 그 사라졌던 소녀 중에 한 명 오빠가 있는데요. 그 오빠가 폴 코플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오빠예요. 그 오빠는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숲에서 그 안전 요원 같은 걸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본인도 이 캠프 운영자의 어떤 어린 딸과 눈이 맞아서 그런 연애 행각을 벌이느라고 그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죽음에 나도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평생 그 미안함과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땅만 파다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돈을 들고 가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집은 와해됐고 어떻게 우리 폴만 잘 성장을 해서 검사가 됐고 이제 나도 좀 평탄하게 살아보려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또 소녀 강간 그런 사건인데요. 그것과 함께 어떤 시체 사진이 배달이 됩니다. 어떤 시체를 알게 되는데 그 시체 사진을 봤더니 시체가 누구냐면 20년 전에 자기 동생과 함께
실종돼서 죽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또 한 명의 실종자였군요. 소년인 거죠. 네, 네. 근데 그 소년이 20년 후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지금에야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겠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내 동생도 살아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오빠가 이제 동생을 찾기 위해서 네. 벌이는 일들이 그리고 있군요. 그 2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파헤치게 되면서 2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그때의 자기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무사히 그 숲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 20년이 흘렀지만 그 사건에 연루된 모두가 20년 전 숲에 머무른 채 숲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숲이라는 게 참 이렇게 많은 상징을 품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사실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지의 공간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물리적으로는 그 숲을 벗어났다고 해도 언제나 그런 부채 같은 것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뭐 죽음과 실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혀 왔겠죠. 네. 네. 할런 코벤을 어떻게 보면 이 스콧 스미스랑 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참 평범해 보이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물들은 그냥 소소하게 매일매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듯이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어떤 일이 갑자기 확 벌어져 버리고 평범하기만 했던 인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역시 정말 탄탄한 문장과 탄탄한 플롯으로 네, 정말 페이지가 쉴 새 없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플 플랜을 포함한 이 총 3권의 책이 네. 작가님의 머릿속에서 경합을 벌였군요. 네. 근데 심플 플랜이 이겼어요. 네, 예심 통과작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름밤이 길기 때문에 네. 참고하실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여름에 읽기에 딱 좋은 책들입니다. 예. 네. 제가 요즘에 밤이 길기 때문에 어찌나 길던지 이런 스릴러 책들을 비롯해서 드라마,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읽고 볼 때는 참 좋은데 부작용이 한 가지 있어요. 네. 꿈자리가 뒤숭숭해집니다. 이 꿈에서 온갖 범죄가 다 벌어지거든요. 그런 후유증이 좀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책은 덮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늘 아름답고 예쁜 걸로만 차이지는 않으니까 다른 단면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저도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심플 플랜이나 작가님께서 추천하신 책을 읽고 싶다는 욕망이 새록새록 듭니다. 저도 좀 이거 읽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추리나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이유는 뭐 영화들을 보는 이유는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무섭죠. 너무 무섭고 막 뭐한 짓이야 막 하는데 근데 알죠. 우리는 곧 시간은 끝나고 내 발은 다시 지상에 안착하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롤러코스터가 더욱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 이런 식의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것도 결국은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뭐 읽어도 됩니다만 이 모골이 소면해지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단순히 유령이나 귀신이 나와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심연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13회 첫 번째 트랙 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다음 번은 제가 추천하는 책인데요. 정유현 작가님께 지지 않도록 좋은 책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